말씀드렸었죠?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미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저기 저 일반 명사로. 저건 미소는 고유명사. 제손을 데리고 온다 그랬죠? 내가 제손에게 시간을 한 40분을 할애를 했어요. 내가 미리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손이 지금부터 나와서 결론 드리는 거좀 이따가. 아니 정말 10분 이랬는데 아니 먼저 하고 그럼 나한테 시간 좀 주세요. 왜 그러고 이거 오늘 공식을 안 알려줬죠? 제주기 하는 거. 그러니까 이따가 거꾸로 10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조금 더 해도 돼요. 우리 아이는 9시 안 끝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저 상관없는데 실장이 있어요. 실장님 시간 되면 가시라고 문자 놓고 가면 돼요. 문자 놓고 가면 실장이 가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응원하고 가야 돼. 자, 나와. 우리 아이고. 뭐 카메라 가리치고 오면 안 돼.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얘가요. 내가 어제 읽어드렸던 그걸 쓴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글 공부를 제가 가르칩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거는 다 손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배우는 아이의 그 체험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 원고한까지는 어때? 긴장돼가지고. 갔다 와. 긴장돼가지고. 제가요, 사람 앞에 몇천 명 앞에 서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회자입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데, 이렇게 단독으로 이 사회자는 소개하고 또 손님 나오면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혼자 하는 강의예요. 이게 첫 경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근데 이 상대가 만만치 않아서 저로는 선교사님이고 이분은 교장수지고 저기도 선생님 하셨던 분이고 여기는 전기통이고 엄청난 분들 앞에서 네. 예, 이제 고고성을 지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잘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학교 끝나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저를 학교에서 빼내 오셨거든요. 빨리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르신들 앞에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할아버지의 이제 사제 관계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 여러분들께 저를 샘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할아버지의 제자이고 세종인성학당 방송반 1기생입니다. 제가 제일 선배로서 할아버지께서 세종인성학당을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학생이에요. 제가 할아버지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말하기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말하기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무엇을 배웠었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는데 국문법, 웅변, 글쓰기, 그리고 행사 진행법. 근데 그것도 행사 진행도 아나운서라면 아나운서. 되는데 방송은 법상 방송하는 사람은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완전히 벗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고 리포터가 진행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고 기자는 기자대로 뉴스에 나와서 말을 할 때 그 형식과 말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숙지하게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만 하면 휴대폰으로 쳐서 영상 보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고 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할아버지께 편집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더불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갈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모든 게 지금까지 할아버지께 배움을 받아왔던 건데 이 총 8가지의 방식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이 단기간 사이에 모두 기초적인 틀이 전반적으로 잡혔습니다. 사실 국문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워왔는데요. 그 갈래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을 할아버지는 신기하게 1시간 이내에 뚝딱뚝딱 그렇게 재밌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하면서 보면은 있는데 진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워서 제가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좀 더 이해가 된 채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총 여러 가지 갈래들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할아버지께 매번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후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제가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제가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라고 하시자 할아버지께서 우스꽝스럽게 너 내가 죽으면은 네가 세종인성학당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상당한 무게감을 어깨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잘 케어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어떻게 제가 후손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그때부터 엄청난 무게에 시달리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께 많은 시간을 배워오면서 아주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됐는데 세종시 교육감인 최교진 교육감님의 취임식의 사회를 딕션이죠. 말의 크기, 말의 성조 등등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규신 교육감님의 사회를 서게 돼서 영상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건데 9시 뉴스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많은 경험을 토대로 저의 실력을 쌓아가게 됩니다. 뿌리공원에서 행사도 보고 여러 가지 비문학적, 문학적 사유도 많이 보게 되면서 형식적인 게 아닌 이제 실질적인 저의 그 스펙을 쌓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에게 배움에 있어서 저한테는 사실상 가장 크게 도움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공부를 하다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놀지? 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할아버지들은 못 노는 시간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야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면서 저를 먹을 것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제가 사실 아까 오기 전에 떡볶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맞춰주시려고 떡볶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하면서 많이 저를 이렇게 토닥여 주셨는데 결국엔 탈영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아버지께 계속 말했어요. 나 가기 싫어요. 나 안 할래. 나 꿈이 아나운서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기 싫다고 해서 한 4년 정도를 안 가게 됩니다. 저한테 상당히 많은 시간이었다가 저 사실 돌아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돌아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4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너무 당연하게 이 나이 때 노는 게 너무 중요해서 놀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놀러도 가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논다는 명목 하에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제가 짊고 있는 무게가 너무 저한테 컸어요. 내가 후손들을 가르친다? 내가 이 나라의 하나의 반석이 된다? 이런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상당히 어깨에 짐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저에 대한 케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방황을 하다가 할아버지 손에 다시 토닥이고 할아버지께서 많이 저를 배려해 주신 덕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옛날에 저는 할아버지께 카메라 하나 놓고 뉴스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가보니까 할아버지께서 뉴스가 아닌 글을 작성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저는 제가 말하는 것에도 약간 미스가 있다고 보고 견문이 없다고 보는데 갑자기 글을 쓴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감이 심한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주제, 제시어들은 모두 할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지구이고 두 번째 제시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제목을 깔고 거기에 대한 소제목들을 할아버지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분할해 주셔서 저한테 글감을 던져주셨습니다. 글감을 던져주셔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글을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판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기부터 필기할 게 들어갑니다. 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로 편집 용지에 대해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편집 용지라 함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피게 되면은요, 대중적으로 보이는 그 편집 용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독성에 최적화된 조건이며 책이 가장 이뻐 보이는 게 첫 번째, 신국판이라고 하는 편집 용지를 사용합니다.
신국판이고요. 글씨 크기는 11.2포인트를 사용합니다. 11.2포인트고요. 이것은 책을 쓸 때 사용하는 거지 사실상 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줄 간격, 즉 행간인데요. 행간은 190으로 설정을 해놓고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해야지 독자들이 봤을 때 가장 가독성이 좋고 책이 이뻐 보인다고 하는 할아버지의 말씀 아래에 제가 이 편집 용지, 판에 따라서 글을 쓰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총 7장 내지 8장을 쓰면 700자에서 750자, 한 장당 700자에서 750장이고요. 7장을 쓰게 되면 5,000자 정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편 5,000자씩 쓰고 있고요. 할아버지께서 주제어를 제시해 준 것, 주제어란 어떤 것을 하세요 또는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글을 쓰세요 라는 그 지시 아래에 글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쓰고 있는 글이 하늘도 있고 불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행문이 있고 서사가 있고 또는 뭐 기사가 있고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쓰는 글은 어문저작물이라는 글의 갈래 중 하나입니다. 어문저작물이고요. 말씀어에 글문, 저작물 해서 어문저작물입니다. 즉 말을 글로 풀어 쓴 것을 어문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문저작물이 쓰기 상당히 어려운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써 이렇게 잘 풀어내야 하는 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씀에 있어서 많이 부담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여기부터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일단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글에 녹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독자가 그 글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사나 어문저작물의 공통점을 굳이 꼽아보자고 하자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의 견해가 어떤 건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기사와 어문저작물의 큰 차이점이 아니고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견해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글을 쓸 때 주안점으로 독자에게 어떤 것을 알리고 싶은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품사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어는 구품사가 아닌데 저희 나라는 크게 구품사입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진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은 말이 있어요. 명대수, 조동형, 관부감이라는 건데 이게 구품사의 종류입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익히 들으셨을 건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네 그쵸? 여러분들 다 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든 글이나 모든 문법에 따라서 품사에 맞추셔야지 글이 좀 더 완곡하게 잘 써집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어려서 할아버지께서 명대수, 조동형, 광부감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학교에 올라가니까 더 세부적으로 뭐 품사에 분류해서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 해서 체연, 수식언, 관계연, 독립언, 용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제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 팁을 드리려고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세상에 12품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9품사였는데 왜 갑자기 12품사가 대두됐을까? 사실 할아버지께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듯 9품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12품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오늘 차 안으로 오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12품사와 9품사 중에서 문법적으로 국문학적으로 무엇이 맞나요? 라고 하면 저의 대답은 글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12품사라는 것은 9품사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사, 존재사, 접속사로 이렇게 또 세 가지의 분류로
또 산품사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 처음으로 들은 게 12품사고요. 제가 학교에서 12품사에 대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두세 개의 단어로 하나의 품사를 만드는 것은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12품사가 아닌 배우고 있는 정규 과정 속에서는 9품사를 국문학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지역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제가 여기를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사는요, 사실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쓰고 있는 글은 저의 견해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이 보기에는 아니야, 저 아이의 견해는 틀렸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닌데 입증될 사실과는 정반대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사와 어문 저작물의 하나의 공통점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낸 것.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기자단 육성 교육이니까 내가 접점을 만들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기사나 어문 저작물에 여러분들의 견해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공부 방법을 토대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하고 네. 교과서에 있는 거. 아, 네, 그쵸. 교장 선생님 하셨다고 하셨죠? 아, 학생들 지도하시면서, 네.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네. 반복학습, 반복학습. 많은 시간에 먹기. 아,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성경 공부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냥 아는 위주로 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 지금 열심히 필기하시고 계신 우리 검은색 마스크 쓰신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공부의 방법이요? 제가 한 거예요? 네. 아, 공부는 하여간에 100번을 읽어서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공부 방법을 모두 다 써봤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제 별명이 매국노입니다. 왜 매국노냐면 제가 한국사를 정말 못해요. 정말 못하는 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엄청 못해서 외우는 암기 과목에 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면 좋을까 상당히 많이 방황했다가 공부도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공부도 포기해보고 다시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대학교 가야 하니까 공부해보고 했는데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 나이가 17살이니까 17번 적어보고 말해보고 또 남들이 하자는 대로 해보고 또 반복 계속 해보고 읽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생각해보고 근데 다 틀렸습니다. 사실 공부 방법에 틀렸다 맞다는 없는데 효율적이다 아니다로 구분되는 공부 방법이 있을 뿐이지 사실 공부 방법에 뭐 틀렸다 맞다는 없는데 할아버지께서 처음에 어문 저작물을 쓰려고 공부를 하려는 제 태도를 보고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하면서 저한테 신문명, 지금은 신세대들이 많이 쓰는 거 휴대폰들을 꺼내 보이면서 제가 사실 휴대폰을 엄청 많이 써서 할아버지한테 몇 번 휴대폰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압수도 당했어요. 맞아요. 압수도 당했어요. 네, 제가 부모님께도 압수를 많이 당했었었는데 휴대폰으로 할아버지께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많이 하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뭐 공부할 시간에 친구들이랑 메시지 하지 마라. 뭐 이상한 거 막 보지 마라. 이러면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휴대폰 안속을 보시면 아실 건데 백과 사전이 3개, 4개가 여기 앞에 딱 홈화면에 있어요. 공부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진짜 징글징글하게 공부밖에 안 하세요. 할아버지께서 휴대폰은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 거라면서 원래는 할아버지께서 제가 휴대폰 갖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셨거든요. 공부하는데 해이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방송할 때는 휴대폰 할아버지한테 내기도 하고 휴대폰 꺼놓기도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저한테 휴대폰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이걸로 찾아서
검색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써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글쓰기 방법의 핵심입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견해는 내 모든 견해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학설이 다르고 가설이 다르듯이 우리 어르신들의 견해가 달라진 시대상에 있어서 틀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뭐 어르신들의 시대상에 맞춰서 맞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총집합한 수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첩에 대응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썼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설을 내세웠으니까 그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하늘에 대한 어문 저작물을 쓸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이나 크롬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제시어가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들었던 제시어는 하늘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꿈이라는 것을 연관시키게 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꿈을 꾸세요. 너의 꿈은 무엇이니?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의 꿈. 그런 꿈이 하늘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주셨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것도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하늘은 대기에 속하는 아이니까요. 학술적인 지식도 필요해서 제가 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백과도 찾아보고 필요할 때는 영상도 보고 하면서 무조건 이 어문 저작물이요. 과학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용된 하나의 가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늘 50m에서 1000m까지는 뭐 성층권이고 뭐 10권은 뭐 1000m까지고 뭐 이런 통용된 학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사실된 그런 뭐 말들을 글에 녹여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일 글쓰기에 중요한 게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몰랐던 것도 알아야 하고 솔직히 단어 선택에 있어서 현학적이어야 한다. 단어 선택이 좀 더 완곡해야 한다. 이걸 떠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어 선택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어문 저작물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고급 어휘 이런 것들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다 제치고 공부 방법을 통한 나의 견해를 풀어낼 수 있는 것. 솔직히 저는 지식이 미미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 풀어낼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포털 사이트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휴대폰 이용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검색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찾아보고 또 그것에 대한 연관된 것들 영상도 찾아보시고 하셔서 기본적인 그런 견문을 넓히시는 게 여러분들 글에 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보는데 아마 역사였을 거예요. 광주 사태를 글로 쓰는 거였는데 사실 수행평가가 저한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저희는 대학교 때 그 점수가 기재되어서 산출을 합니다. 뭐 2.3, 1.8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하나에 그렇게 밤잠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10점이나 깎이는 일이 이례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주 사태를요. 학생 이름을 잘못 쓴 건데 김종철이다 박종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견해로만 풀어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또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좀 안 좋은 내국노였어가지고 제가 조금 한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글 잘 쓰니까 이런 거만함. 네, 이 거만함 때문에 제가 그냥 저의 견해도를 글을 풀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30점 만점에 20점으로 제가 C를 맞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찾아보더라도 거짓된 정보 말고요. 꼭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너무 오래된 그런 자료 말고 좀 되도록이면은 현재 시대에 동점 시대에 좀 써져 있는 거
그렇게 검색 포털 사이트 이용하셔서 검색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꼭 공부하는 거 그냥 보고서 덮지 마시고 공책 같은 데에서 한 번 또 이렇게 적어 보시면서, 요즘 사람들 필사라고 하잖아요. 좋아하시는 뭐 시집 있으면은 필사하면서 뭐 어휘력을 늘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거 노트 하나 사셔가지고 일일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적으로 나눠서 직접 써보시면서 개념을 한 번 더 익히는 거. 사실 저도 공부하기 힘든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것에 있어서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하고 게을러 하는데, 와, 진짜 이렇게 빼곡히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노트에 받아 적고 그거 수시로 읽어보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글을 쓰고 그에 대한 견문 넓히시는 거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 통용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어문 저작물이든 기사든 여러분들의 견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력이 조금 없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글 읽어볼까요? 네. 제가 질문. 네, 질문. 검색을 하라고 했잖아. 네네네. 검색을 한 그 원문을 누가 올렸죠? 저는 보통 지식백과를 사용해서요. 그 밑에 보면 출처라고 있습니다. 뭐 한국민족대사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올린 게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쵸. 네. 그 자체도 옳은 것 같아서. 네, 그쵸.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잘못하면 검색의 그 어떤 기준이 오류, 네. 맞는 검색이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국은 판별해야 되죠. 내가 네. 판단했는데 네. 신문 기사를 아까 얘기했지만 기사가 잘못된 기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네. 본인이 판단할 수 있지 않나.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배울 때는 이제 조금 뭐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의 기사나 글을 보고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니다, 맞다,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비판적 사고력이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게 맞나 아닌가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식백과는 네, 누구나 가정주부도 아는 수준이고, 네, 그 지식백과에서 나오거나 검색 키워드로 들어간 것을 새끼를 쳐서 들어가면 학술 논문들이 있어요. 네, 전 논문을 봅니다. 학자들이 쓴 논문을 또 그들이 싸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선을 잘해서 내가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만능은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품사 얘기 나왔는데, 우리 한글은 유길준 선생이 처음으로 우리 말사전을 만들고 주식연정 선생이 정리하고 내가 오면서도 얘기했지. 네, 저 최현배 선생이 지금 현재 제일 가깝다고. 그 한글 사전 역사가 있는데 한글 사전에 오류가 많다나 그런 얘기 여러 번 해줬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네. 네, 역시 선생님답게. 있다는 거를 네. 인터넷에 나오는 지식백과라든지 그것만 의지했다가 해외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신문 기사. 맞아요. 오보도 있고, 네. 신문 기사라고 할지라도 네. 반드시 자, 제가 빨리 내려가야 박승철 사장이 하니까. 네. 제 글을 읽고서 이런 식으로. 뭔가 소개를 하고. 네. 글은 하늘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늘에 대해서 썼고요. 대충 이렇게 썼구나라고 참고하는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제가 좀 글을 실력은 없는데 또 창피하지만 갖고 와봤습니다. 공부하는 걸 보여주는. 네,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을 떠올리니 나는 먼저 애국가 3절이 떠올랐다. 현재 글을 쓰는 이 시점 역시 막 가을이 시작되는 달이라 하늘과 가을을 각각 언급한 애국가 3절이 떠오른 것이 아닌가 싶다.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뜻에서 하늘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대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늘은 공활하고 끝없이 펼쳐져서 그런지 하늘을 떠올리면 그 부속적인 개념으로 꿈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다. 무한의 꿈을 펼치라는 말은 마냥 무한의 하늘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의 개념과 비슷해 보인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파란 하늘,
그리고 몽글몽글한 구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나는 복잡한 생각이 들 때마다 가끔 하늘을 주시하고는 한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늘을 꿰뚫어 볼 때면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높은 하늘이 위로라도 해주는 듯 밝은 태양빛을 담아내고 있다. 하늘은 기권에 속한다. 고1이라면 배웠을 법한, 고1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기권. 우리는 세부적으로 이것을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배우고 있는데, 지구 시스템은 기권, 지권, 수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다. 기권이 하늘에 속하는 건 맞지만 하늘을 오로지 기권이라 하긴 의아한 점이 있는데, 검색 포털에 하늘이라고 치면 학술적인 의미의 하늘이란 뜻만 나올 뿐 하늘의 구성, 즉 대기의 구성과 대기의 분포 등 좀 더 세부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우리가 하늘을 보며 기권이네 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누가 하늘을 보며 대기라며 오늘 대기 상태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점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기권과 하늘을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를지라도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다. 하여튼 하늘, 즉 기권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두께는 약 1000km이다. 여기서 지구를 둘러싼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를 뜻하며 대기는 지표로부터 1000km까지 분포되어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듯 대부분 기체는 지표 부근에 존재하며 높이 올라갈수록 희박해진다. 이는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 지표 부근에 분포된 대기의 종류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기체들이 섞여 있다. 질소와 산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소는 약 78%이며 산소는 약 21%로 이 두 개의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증기를 제외한 기체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대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일정한데, 이는 지표면에서 약 100km까지는 공기의 혼합 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산소가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과학적으로 면밀히 파고들면 무식한 소리일 수도 있겠으나 21%밖에 안 되는 산소의 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했다. 과연 산소는 고갈되지 않는 것인가? 물도 예전에는 사 먹지 않았지만 현재에 이르러 사 먹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수도세가 당연해진 것처럼 우리도 곧이어 호흡세라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또한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총 4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4개의 계면 각각이 참으로 신기한 본인만의 특징을 나타낸다. 먼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륙권이다. 대륙권의 구간은 지표면에서 약 높이 11km이다. 기온 변화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 이유는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열을 적게 받기 때문이다. 대륙권의 특징은 아래쪽 공기의 기온이 높아 공기의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이고, 전체 대기의 약 75%에서 80%가 대륙권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대륙권은 말 그대로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눈, 비, 구름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은 바로 성층권이다. 성층권의 높이는 약 11km에서 50km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가 확 늘어났다. 성층권의 기온 변화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대륙권과 정반대인 셈인데,
이 이유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가열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버팀목인 오존층 덕분이다. 하지만 난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왜 성층권의 기온이 오존층에서 가장 높지 않냐는 것이었다. 찾아보니 이유는 오존의 밀도는 높이 약 25km에서 최대이지만 태양 에너지는 대기를 통과해 내려오면서 점차 감소하므로 오존량과 태양 에너지가 적절히 많은 성층권 계면에서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과학 시간에 한 잠도 자지 않고 초롱초롱하게 눈을 뜬 채로 수업을 들었던 나지만 책을 써내려가며 처음으로 안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성층권의 특징으로는 위쪽 공기의 기온이 높아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기층이 안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안정하여 대부분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 예전에 할아버지와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아마 비행기가 성층권을 항로로 뜬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은 약 50km에서 80km의 구간인 중간권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데 이유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지표와 현저히 멀어졌다. 지표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 열을 분출하는 아지랑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졌고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에 도달한 것이었다. 중간권은 아래 공기의 기온이 높아 공기의 대류가 상당히 활발하다. 중간권은 대류가 일어나나 수증기가 희박하기에 기상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수증기가 기상현상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다. 하늘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다니 하늘은 정말 무한하고 광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간권 계면 부근에서 기후권 중 최저 기온이 나타나며 예쁜 유성을 관측할 수 있다. 다음은 태양과 가장 밀접한 열권인데 이름부터 뜨거워 보인다. 구간은 높이 약 80km에서 1000km이며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에 의해 위쪽부터 직접 가열되기 때문에 기온이 점점 상승한다. 공기가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된다. 극지방의 상공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 한 번쯤은 하늘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열권에 가보고 싶다. 아니, 어쩌면 나는 높디 높은 하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든다. 하늘의 끝자락을 구태여 열권이라 칭한다면 우리는 그 열권 부근 자체를 보면 먼지 한 톨도 아닐 터이니 말이다. 어른들은 언제나 꿈과 하늘을 연관지어 하늘처럼 청량하고 광활한 꿈을 꾸라며 말이다. 굳이 학술적인 수치로 나타내자면 높이 약 50에서 1000km인 엄청나게 큰 꿈을 말이다. 수치로 나타내보니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도전을 해야 하는지 하늘에 만큼의 꿈을 꾸게 될까 가늠하며 살짝 웃어본다. 하늘은 참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늘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생각도 들었다. 바로 태양으로부터 바로 내리쬐는 해로 비친 자외선을 막아주고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며 운석이 지표면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미연에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몇 개월 전인 5월 2일 한참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행성 19885RM 지구 충돌은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단다. 다행히 궤도를 틀어 최악의 상황까지는 모면했으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기권, 즉 하늘이 이러한 일들을 방지해준다니 고마운 친구인 것 같다. 어쩌면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늘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어릴 적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내는 하느님이 성을 짓고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또는 아기자기한 구름이 나타날 때면 천사들이 인형놀이를 하다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납두고 간 흔적이라며 친구들과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늘을 아무런 생각 없이 쳐다보며 웃을 수 있는 그때가 참 그립다. 요즘은 왜인지 몰라도 광활한 하늘을 울적한 때만 응시하며 한숨만을 내뿜는 것 같다. 하늘은 꿈을 의미하고 꿈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꿈을 다시 한번 그린 것이 아닌가 싶다. 하늘을 바라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릴 적의 꿈을 회상하며 또는 현재의 목표와 꿈을 그리며 무한대의 꿈을 꾸는 나 자신을 격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